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투가 나토의 정점에 도달하다. 2. 세계가 존경하는 폴란드의 눈. 3. 한국 전차의 기술력에 놀란 중국. 며칠 전 폴란드 군 당국과 우리 측은 K2 흑표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12문 도입에 관한 1차 계약에 정식으로 서명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 약정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동안 단순히 MOU 양해각서 형식에 머물러 있던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도 9월과 10월로 예정된 추가 계약을 통해 FA-50 경공격기와 K2 흑표, 그리고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추가로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군 내부에선 1년치 국방비인 19조 원을 뛰어넘는 비용으로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번 무기 도입 계약을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산 무기 도입 계약은 최소 20조 원이 넘기에 폴란드 군 내부에선 막대한 예산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쓰기보단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비에르크 콜슨이 있습니다. 최근 비에르크 장군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은 물론 방산 장비 도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한국 무기를 살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강화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비에르크 장군의 이런 인터뷰가 나오자 한국과의 방산 무기 협상을 주도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현재 구멍난 폴란드 국방력을 메꾸기 위해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산 무기인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폴란드 군수 내부에서는 일부 반대론자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 파견하여 두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서를 써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폴란드가 10월 중으로 한국에 병력을 파견해 이번에 계약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해 훈련받도록 결정했기에 반대론자들이 한국에 방문해 K2와 K9을 실물로 목격할 가능성이 열린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장비를 둘러싼 폴란드 군 내부의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왜 폴란드는 자주국방이 어려우며 한국산 방산 장비가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진격을 감행하자 가장 두려워하던 국가는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유럽 미사일 기지이자 폴란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칼리닝그라드 역시 러시아의 영토로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넘어간다면 폴란드 국경의 3분의 1은 러시아와 맞닿게 되어 과거 소련 영향권에 속하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현재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슷하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미국이나 서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폴란드의 국방력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고 방산물자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의 경제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좋지 않은 만큼 유럽연합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 GDP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한국의 3만 2천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354억 유로, 우리 돈 47조 5천억 원가량을 지원금으로 지급받아 국가 예산에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1년 국가 예산은 150조 원 수준인데 이 중 3분의 1가량을 유럽연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장비를 수십조 원 규모로 수입하자 폴란드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11월 21일 피에르 츠콜스키, 이하 비에르크 장군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24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은 완전히 실수하고 실패했다가 특히 그동안 폴란드가 운용하던 포병 시스템과 한국식 포병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기에 단기간에 전력화는 무리이며 폴란드의 자체 방산업체인 허트 스털로어 올러 후나 스타일로 바볼라 이하 HSW에서 지난 수년간 기술 투자를 늘린 결과 한국의 자주포와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폴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부족한 생산량을 메꿀 수 있는 새로운 공정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단기간에 600문 이상의 K9 자주포가 도입되는데 문제는 K9 자주포를 다룰 인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자주국방을 목표로 달려온 HSW 방산업체의 역량이 완전히 바닥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장군의 한 명과도 같은 인터뷰에 폴란드 내부의 반대론자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과 협상을 주도한 측에선 폴란드 자체 크랩 자주포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크랩 자주포는 한국산 K9 차체의 영국제 에즈 90 포탑을 결합한 장비로 여기에 폴란드군의 통신 장비를 탑재하여 생산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국제 포탑은 도입 단가가 30억에 육박해 한국산 K9 차체와 결합할 경우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 완제품 가격이 한국 K9 자주포의 완제품보다 20억 내지 30억 가량 비싸지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제 에즈 90 포탑은 현재 단종되어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창정비가 불가합니다. 군 장비의 핵심인 사후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여의찮다는 것은 엄청난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게다가 포탑과 차체를 따로 조립하였기에 운용 및 호환성에 어려움이 있고 장고장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폴란드가 생산하겠다던 크랩 자주포는 성능은 물론이고 유지관리도 어려워 세금이 줄줄 새는 국방 장비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국방을 실현하자며 자체적인 생산 라인을 유지하자는 여론도 있지만 지금처럼 국방력에 공백이 생긴 상황엔 30년 이상 계획을 세우고 구축해야 하는 자주국방이란 꿈 같은 계획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도 현실적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며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은 무기로서의 압도적인 성능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입 속도를 포함해 한국 이외의 다른 제조업체와 국가들은 단기간에 고품질 무기와 유지관리에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에선 10월 내로 자국 전차병을 한국에 파견해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미리 운용해보며 장비의 사용법을 익힌다는 소식입니다. K2 흑표는 올해 안에 10대가량 K9 자주포는 24문가량을 도입한다는 목표로 관련 장비가 폴란드에 도착하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실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육군 병력을 파견하여 한국에서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폴란드 당국은 이번에 한국산 방산 무기 도입 계약에 부정적인 반대론자들을 선발하여 한국에 직접 파견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한국산 무기의 위력과 실전성을 한국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인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는 매우 비싸며 공급난으로 인해 대만에 판매하기로 예정된 물량마저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 밖에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의 자주포 역시 매우 비싼 것은 물론이고 1년의 생산 대수가 3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폴란드가 필요로 하며 한국에 주문한 K9 자주포는 600문 이상으로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공급 시기 그리고 확실한 유지관리 등을 만족하면서 같은 서방권의 표준 무기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폴란드는 한국밖에 선택지가 없었고 우크라이나로 진격하며 코앞까지 다가온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한국의 방산 무기는 든든한 국방력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대활약 중이며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하이마트의 실전성을 확인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번에 한국판 태풍 하이마로 불리는 K239 천무를 수입하는 데 무게를 두고 한국 측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하이마시는 도입하기 위한 카드로 한국의 천무를 내밀었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의 하이마시는 요구사항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어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이마트와 다르게 천무는 실전에서 사격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15초 이내 발사가 가능하며 최대 사거리가 80km에 달하는 등 하이마트보다 저렴하지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언론에서는 자국 포병과 육군 시스템이 한국산 장비와 완벽히 동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무는 차륜형 장갑을 도입해 기동성이 뛰어넘은 물론이고 두꺼운 보호 장갑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화력이 압도적인데요. 실시간으로 정밀한 조준이 가능한 사격 통제 장치가 장착된 것은 물론이고 유도 무기와 무유도 무기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타격의 경우는 15m 이내의 정확도를 보여주며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여 개에서 900여 개의 자탄이 탑재되어 목표물에 낙하하기 전 공중에서 뿌려진 자탄은 축구장 3배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을 가졌습니다. 수십 km 밖에서 적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타격할 수 있어 재래식 무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전략자산입니다. 특히 후방 보급을 비롯한 탄약고나 유류 저장 시설을 타격한다면 적이 쉽게 진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급받지 못하게 된 상대는 작전 수행 능력이 떨어져 전략적 우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천무의 경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연구 개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1,300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실전 배치 시작된 천무는 한국에만 400대 정도 배치될 예정이며 한 대당 가격은 30억 원에 육박합니다. 폴란드에서도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이고 방어해야 할 국경이 한국보다 더 넓은 폴란드는 최소 300대에서 많게는 500대가량의 천무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가격은 1조 원에서 1조 5천억이 예상됩니다. 즉 1,300억 원의 개발 비용으로 조 단위의 수출을 만들어내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천무는 차량이나 발사대보다 탄약 체계가 압도적으로 비싸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격훈련이나 실전에 투입된다면 지속해서 탄약의 소비가 이뤄지기에 우리 측에게 지속적인 수입원을 가져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산 방산 장비 도입에 부정적인 여론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폴란드 군 당국은 한국의 K239 천무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도 국방부가 하나디펜스의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28일 인도 매체 타임스 뉴스에 따르면 이도 국방부는 인도 고산지대이자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 K9 바지라 자주포 100문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K9 바지라 100문은 구자라트주 고저라트에 위치한 인도 방산업체 L&T 생산시설에서 사용권 형식으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인도 매체에 따르면 내년으로 예정된 RFP 제안 요청이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자칫 국지전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인도 매체 더 프린트에 따르면 동부 라다크 화력 증강의 주된 목적은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사실 최근 중국과 인도는 라다크 지역을 두고 종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 인도군이 앞당긴 자주포 도입은 예상외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난 9월 8일 인도 정부는 인도군과 중국군 모두 국경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산맥 서부 고급이라 스프링 고지에서 철군을 시작했다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철군은 양국의 조정과 계획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국경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양국 군의 철수는 무력 충돌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양국이 평화협정을 맺고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지난 15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앞두고 여러 정치적 변수들이 작용한 것인데요.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러시나 행보를 보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며 영내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동유럽의 달러시나 움직임을 극대화해 러시아를 앞선 대부 국가로 성장하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자국의 실리를 쫓는 데에 유명한 인물입니다. SCO 정상회의 이후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이어갔는데 푸틴 면전에다가 지금은 전쟁이나 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역시 푸틴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형님 러시아를 제치고 본격적인 다자 무대의 영향력 확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디 총리와 시진핑의 회담을 통해 양국은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하였고 9월 17일 위성사진에서도 나다크의 15번 순찰대 근처에서 중국 캠프가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인도가 검토한 위성사진에서는 지난 2년간 인민해방군 PLA이 세운 건물들의 해체를 확인할 수 있었죠. 아니 그렇다면 왜 라다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합의해놓고서는 인도는 K9 바지라 100문을 추가 생산하면서 그 이유로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을까요? 그건 인도가 중국을 너무 몰랐다는 데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뒤통수 당한 것인데요. 중국은 겉으로는 군대를 철수하는 듯하였지만 실제로는 야금야금 인도의 영토를 착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인도 육군의 보급부대에서 근무하고 현재 나다크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스토브가 이수 씨는 인도 정부가 자국 영토의 비무장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중국의 상당한 토지를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중국 유목민들이 쿠거랑 계곡에서 소를 방목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인의 보호를 핑계 삼아 우리 마을을 점령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하였죠. 나다크 지역구 의원인 인도의 큰 초크 스테일리스 진도 현지 인터뷰에서 전형적인 중국식 토지 약탈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먼저 유목민들을 보내고 방목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그 다음 인민해방군 군인들이 그 지역을 점령한다고 하였죠. 그러면서 인도 육군은 분쟁 지역이 전혀 아니었던 곳까지 철수시키고 있지만 중국군은 전통적으로 인도군이 순찰했던 지역에 배치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나다크 인도 현지인들은 살던 곳을 떠나 이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 현지인들마저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명분을 잃을 수도 있게 되는 처지에 놓인 것이죠. 나다크의 거주 중인 인도 현지인들의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도 집권 바라티아 자나타당의 자유야 세티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치하에서 인도는 나다크에서 한 치의 영토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이 떠날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화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0일 뒤 K9 자주포의 백문 추가 도입이 확정된 것이죠. 인도는 뒤늦게 중국의 화전양면 전술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고 아니라면 즉 시진핑이 손 내미는 건 더 세게 잡아뜨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중국이 먼저 나다크 지역에서 양국의 군대를 철수시키자고 제안했던 숨겨진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최신형 자주포의 개발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한국 하나디펜스가 현지에 구축한 설비 및 생산기술 이전으로 인해 자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100문에서 300문가량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중국의 자주포는 새로운 모델이 개발될 때마다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서 양산이 매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이니 중국산 자주포는 K9과 한 차례 맞물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가루가 되도록 처맞고 그 형편없는 성능을 전 세계에 드러낸 바 있죠. 2019년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파키스탄 간 전쟁 당시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 150mm 자주포 36문으로 인도군을 공격했습니다. 인도군은 그 해 첫 실전 배치한 K9 신문으로 파키스탄을 맞섰는데요. 단순 수양비 3.6대 1이라는 물리를 한 전력에서도 K9은 목표 사격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지만 SH-1은 표적을 타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차륜형 자주포인 SH-1은 K9의 공격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K9은 뛰어난 방어 능력으로 적의 선제 공격에도 바로 반격을 가하여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계기로 중국은 궤도형 자주포 PLZ-05의 수출형 PLZ-45를 파키스탄에 수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PLZ-05 역시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는데요. 바로 포탄을 쓸 때마다 차체가 요동치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총격만에 흔들린 우정보다 더 흔들리는데 그 유명한 춤추는 자주포가 바로 PLZ-05이죠. 이는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태복작이러 나온 실린더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에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즉 차체 제어 장치 문제로 인하여 발사한 포가 제대로 탄착점에 명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상을 통해 공개된 PLZ-05는 1밀 단위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십도 단위로 휘청거리는데요.
일일이 틀어질 때마다 1km 거리에서 1m가 빗나가니 중국 자주포처럼 수십도가 틀어졌을 때는 얼마나 오차가 그러지 가능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팀킬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지금도 중국산 PLZ-05 자주포를 다룬 해외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는 해외 네티즌들이 공통으로 무용머신이라며 비웃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K9의 반동 제어 능력과 차체 안전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례로 롤런드는 1997년 영국 배 시스템의 포함과 자국 방산업체 부마를과 벤더의 UPGNG 차체를 결합해 자국산 크랩 자주포 개발하였으나 반동을 전혀 잡아내지 못하면서 성능 테스트에서 실전 불가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K9의 차체로 교체하면서 반동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자 폴란드는 2022년 아예 K9 648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은 PLZ-05로는 도저히 인도군이 보유한 200문의 K9 자주포를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K9을 대항할 수 있는 신형 PLZ-05B를 개발 중입니다. 중국 매체 메일두조에 따르면 중국의 최신 155mm 궤도형 7륜 자주포 PLZ-05B가 트레일러에 실려가는 것이 공도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PLZ-05B는 기존 PLZ-05A의 엔진과 차체의 기술적 난제를 극복한 자주포이며 방호력이 크게 상승했고 반동을 잡아주는 중형 셰시로의 교체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차체가 커짐에 따라 보기론을 1개 추가한 7륜으로 구성하였는데요. 여기에 분당 발사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 코알리치아 SV 자주포에 사용되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함께 향후 20년간 중국군의 가장 중요한 화력 지원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제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라는 격언에 따라 아닌 거로 정말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나다크 철수가 아닌 전력 증강을 도모했겠죠. 중국은 자국산 자주포가 전 세계의 놀림거리로 전락하고 있어서인지 유독 K9에 대한 극심한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매체들이 K9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해대고 있는데 지난해 중국 최대의 군사 전문 사이트 중 하나인 신화 군사망 신당 군사망에 인도군이 국경에 배치한 자주포 타격 효과는 중국의 PLZ-05에 크게 못 미쳐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내용인즉슨 한국산 K9 자주포가 중국산 PLZ-05보다 형편없는 무기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22년 들어서 이집트, 롤런드 등 K9이 대규모 수출에 성공하고 인도의 추가 도입이 확정되자 다시 한번 K9 비판 기사를 특집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왕이 하오망역호의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자신의 칼럼에서 중국과 한국의 자주포 수출에 괴이한 현상, 좋은 품질은 팔기 어렵고 나쁜 품질은 오히려 팔기가 참 쉽다라는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뭔 개소린 소린가 싶지만 여기서 말하는 좋은 품질이란 중국산 자주포를 뜻하고 나쁜 품질은 K9 자주포를 의미하는데요. 칼럼에서는 한국의 삼성은 1998년에야 K9 자주포 개발을 완료했는데 개발 과정에서 여러 서방 국가의 핵심 부품을 조달해 만국의 혼혈아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K9 자주포는 독일의 엔진과 미국의 전송 시스템, 화력동제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구조 개발 경험이 부족해 조림 후 효과가 완벽하지 않고 연속 사격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연속 5발밖에 쏘지 못하는 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능은 나쁘지만 저렴해 소국들의 수요가 큰 상황이고 중국 PLZ-45는 정확도가 높고 화력과 기동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700만 달러의 가격은 이미 K9의 2배 이상 비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K9을 수출할 때 생산 라인과 정비 라인을 건설해주는 등 추가 할인 혜택이 많아 단가가 250만 달러 안팎으로 낮아져 가성비가 뛰어난데 여기에 미국산 무기의 도입에 부담을 느끼는 나토 국가들은 기술은 미국이지만 가격은 한국인 K9을 구매하는 것이고 정치적 리스크도 크지 않아 미국의 반감을 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미국식 무기의 후광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어 저가형 K9의 가성비를 돋보이게 하는 중인데 다행히 중국의 차세대 자주포도 적재 반발 박지액 발발의 기세로 잇따라 신모델을 출시해
중국의 왕성한 과학연구 능력을 과시하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의 중국산 자주포는 더 많은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곧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국 무기가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듣다 보니 한편으론 다행인 듯한데요. 중국이 이렇게 계속 정신 못 차리고 자국산만 애용해준다면 우리야 고맙죠. 중국 제발 자주국방 해줘. 메이드 인 차이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됩니다. 한국산과 차이나. 중국이 오히려 자신을 과신할 때 한국에게는 기회가 찾아오는 형국인데요. 중국산 믿다가 큰 코 다친 국가 사우디, 태국, 아르헨티나 등들은 한국산 무기를 찾고 있고, 중국산 무기에 대항할 무기인도 한국산 무기를 찾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걸 두고 중 망한다고 하죠. 이런 걸 두고 중 망한다고 하죠.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 난다.